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월 2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지금 막 마감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먼저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0.98% 상승, 5,221포인트, 5,200포인트 상회하는 상태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2.72% 종가를 더 올렸네요. 1,164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가 계속 됐었잖아요. 예. 반도체 투톱도 있었고 맞아요. 현대차는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폭 확대되는 모습들 보여서 오늘 저희가 좀 해석해야 될 부분들 맞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두 종목은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혼조된 모습을 보여줬고 실적 발표 이후 현대차는 갑자기 떨어지더니 더 말아 올렸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또 이제 종가를 조금 더 높였거든요. 코스닥 어디까지 좀 달려갈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김요민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외 핵심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컨퍼런스 콜, 그리고 간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또 여기에 FOMC까지 이 모든 이슈들을 소화한 우리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5,200선 넘으며 5,243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개인이 많이 사들이며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0.98% 오른 5,221선에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2.73% 크게 오르며 1,16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장중 2조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개인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개인 1조 6천억 원 넘게 샀고 외국인은 1조 5,070억 원 팔아치웠고 기관은 1,502억 원 순매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다른 흐름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개인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외국인 2,154억 원 샀고 기관은 2조 넘게 샀습니다. 개인 2조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각각 93조 원, 32조 원을 웃돌면서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또 삼성전자는 5년 만에 1조 원 넘는 특별 배당을 실시한 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HBM4 출하를 공식화한 점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SK하이닉스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58%로 TSMC의 영업이익률인 54%를 넘어섰습니다. 또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도 눈에 띄었는데 2.1%의 자사주, 즉 사실상 자사주 대부분을 소각한다고 밝히면서 호재를 더했고요. 이렇게 되면 자사주를 활용해 ADR을 추진하지 못하지만 이미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HBF 기술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HBM의 확장 버전인 HBF 기술이 구체화될지도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오늘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는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또 연말까지 스마트카 데모를 출시하고 휴머노이드를 도입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SK스퀘어가 5%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SK스퀘어는 하이닉스 지분 20%가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입은 4,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가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 가깝게 올랐고 기아는 3.47%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위권 종목들 보시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1위와 2위에 올라온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어제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2차 전지 호재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세 보였는데 로봇주 소식은 특징 섹터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ABL 바이오, 오늘 항암제인 기바스토빅이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내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됐고 오늘 주가도 1.66%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6위에서 10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삼천당 제약, 리가켄바이오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코오롱 티슈진은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속에 7%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 섹터는 우주항공주인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IPO를 자신의 생일인 6월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징성을 좋아하는 머스크답게 6월은 목성과 금성이 정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운이 좋다고 발언하며 화제성까지 노렸습니다. 스페이스X 기업 가치는 1조 5천억 달러로 금융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인데요. IPO를 이끌 주관사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를 지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간밤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12% 넘게 급등했고 또 한국판 스타링크의 시동이 걸린 점도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섹터 로봇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도 삼성전자는 산업과 제조 측면에서 로봇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도 주목되고요. 또 종목별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자회사인데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로봇의 손인 로봇 핸들을 출시했는데요. 사람의 손처럼 손끝으로 촉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모든 관절이 움직여서 피아노를 치거나 가위질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로보티즈가 개발한 액추에이터 덕분인데 이 액추에이터를 탐내는 빅테크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라운 로보틱스 오늘 15%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호재를 받아가는데요. 감속기 없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DD 모터 기술이 반도체 미세 공정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환율이 20원 넘게 크게 떨어졌지만 미국 재무부가 엔화 강세를 위한 개입이 없었다고 말하며 장 초반에는 1,43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에 상쇄되기도 했지만 어제보다 3원 80전 오른 1,426원 3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해 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새벽에 1월 FOMC 결과를 확인하는 것부터 국내 증시 시총 상위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이 줄줄이 계속됐습니다. 하루 종일 투자자들이 챙길 소식이 정말 많았죠. 진짜 많았습니다. 우리도 방송 전까지 이 시장 흐름 그리고 뭐 실적 발표된 것들 확인을 계속하면서 왔는데요. 변동성 확대되면서 장중 출렁임은 있었으나 동반 상승 마감한 우리 증시 주요 기업 실적과 함께 주목할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증권 김영환 연구원,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시장부터 짚어볼까요? 김영환 연구원님. 이게 중간중간 보면 오늘 시장은 뭐 요철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종가 보면 훌륭합니다. 아직도 강한 거죠, 우리 시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은 약간 새로운 분위기가 있는 게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패턴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은 흔들렸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매도가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온 걸 보면은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런 로봇 같은 분야의 모멘텀이 살아 있고 이제는 약간 2차 전지에도 로봇 모멘텀이 붙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네. 걸 보면요. AI 테마라는 큰 범주 내에서 순환이 여전히 돌고 있는 중이지 뭐 시장이 급격하게 뭐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수급이 개인만 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길 대표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개인이 많이 담고 있기는 한데 뭐 최근에 외국인이 또 주구장창 파는 건 아니거든요. 뭐 산날과 판날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산 게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뭐 여전히 이제 국내도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기대감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외국인 수급이 사실은 딱 끊길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기대감도 조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에서 이제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코스닥이 저는 이제 코스피 잘 가는 거는 그래도 이제 뭐 조금 당연하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코스닥 가는 있었는데 거? 그렇죠. 예. 네, 코스닥이 잘 가는 걸 보면 야 그래도 한국 시장이 올해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알테오전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2차 전지가 1, 2등으로 다시 오늘 그렇죠. 올라갔다라는 게 좀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자체만으로는 항상 최근 들어서 거의 한 1년 동안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뭐 ESS부터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했었는데 이게 로봇이 붙으니까 무섭네요. 그러네요. 그럼 정말 탄력 붙는 거 보면은 정말 많이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이슈가 항상 연초에 조금 나오면 중간에 조금 뜨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나오고 좀 지나면 또 나오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우선은 보여지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는 수급이 다 이리 안 가고요. 좀 골고루 퍼지고 있다. 맞아요. 좀 퍼졌어요, 오늘. 네, 반도체로만 가면 사실은 조금 불안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어찌됐건 주주환원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조금 올라가고요. 미국 쪽에서 우주 이야기 나오니까 또 우주 관련 테마들 또 쫙 가고요. 2차 전지 아직 멀었다. 네. 로봇 테마 우리 아직 더 살려야 된다 해서 또 로봇도 여전히 가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주들도 보면요. 의외로 오늘 또 잘 갑니다. 3천당 제한 뭐 10%. 네, 3,000단 뭐 쭉쭉 가고요. 그 밑에 뭐 코롱 테슈진도 그렇고 리가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상황들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훈풍이 또 사실은 소부장까지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나쁠 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수급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네.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길건 대표는 이제 뭐 오늘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다양하게 퍼졌다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로 반도체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리뷰 시간이죠. 삼성전자 오늘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20.1조 원. 하이닉스는 어제 요 시간쯤에 갑자기 뜬금으로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영업이익 19.1조 원. 각자의 포인트를 보자면 뭐 삼성전자 앞으로 HBM 매출을 3배 늘리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하이닉스는 자사주를 엄청난 규모로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HBM4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마디 했습니다. 경쟁력 유지할 것 아무나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김영원 연구원님 오늘 컨콜 2개 다 뭐 리뷰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더 컨콜 잘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당장의 실적 차원에서는 하이닉스가 역시나 강한 모습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삼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많죠. 하이닉스는 독보적으로 HBM 내에서의 경쟁력을 끌고 가겠다. 예. 그건 사실 가시성이 높은 얘기니까 뭐 당장의 실적 전망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가는 지금 장세에서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컨콜이었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HBM 말고도 나머지 범용 반도체질 가격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의 수혜를 그렇죠. 딱 이제 이번 분기부터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실적 단에서 아직까지 찍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파운더리에서 뭔가 TSMC가 다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들을 삼성이 받을 맞아요. 거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당장 짧게만 본다면 하이닉스 우위가 갈 것 같지만 좀 긴 호흡에서 보면은 둘 다들 가져가야지 사실은 한쪽으로 집중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좀 고르게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근데 길건우 대표님 오늘 근데 삼성전자 주가 자체는 어떤 식으로 좀 평가해야 돼요? 이게 세론인 건지 아니면 네. SK하이닉스가 HBM4에서 경쟁력 또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살짝 집중. 이렇게 된 건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뭐 근데 요 정도면 최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었고요. 삼성전자가 먼저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살짝 키를 조금 맞추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차익 실현이라고 또 얘기하기에는 오늘 거의 한 1% 빠졌잖아요. 맞아요.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다 라는 정도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실적 발표도 하고 컨콜도 했지만 둘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둘의 강점이 조금 확연하게 구분이 됐었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물음표가 삼성전자는 도대체 HBM에서 언제 두각을 나타내냐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컸었는데 2월 양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1월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2월에 진짜 나가는 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탄력은 훨씬 더 네.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보면은 TSMC에서 항상 밀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 쪽에서도 그전에는 나아질 거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연초에. 네. 근데 올해는 어찌됐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퀄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작년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잣대를 조금 갖다 대야 되지 않는 구간인가라고 이제 맞아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이제 둘 다 들고 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들고 가기에는 사실은 시장에서 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아, 진짜요? 둘 중에 하나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항상 1등 하던 애랑 2등 하던 애랑 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조금 더 밀어줄까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2등 편이긴 하거든요. 뭔가 악이 받쳐서 올라오는 그런 걸 언더독 응원해주는. 서사?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악에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머리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SK하이닉스는 지금 HBM4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자 치고 올라오니까 지금 HBM4E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였냐면 3하고 3E, 그전에도 2하고 네. 2E 했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F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아예 그냥 바꿔버릴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4를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4E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반기 때. 그러니까 전략들도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어찌됐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1등은 뒤쫓기는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그쵸. 그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 흐름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쫓기니까 딱 밴드를 형성을 해서 그 자리에서 딱 맞아요.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좋은 거만 뭐 터지면 치고 가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등을 어, 밀어주겠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SK하이닉스가 작년 동안 누렸던 게, 작년이 아니죠, 뭐 거의 근 3년 3년, 동안 누렸던 맞아요. 게 HBM 프리미엄이라는 맞아요. 주가가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우월한 주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 보자면 삼성전자가 HBM 매출을 앞으로 30% 늘릴 거라는 이야기를 컨콜에서 했잖아요. 네. 자, 30%라는 숫자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긍정적인 숫자입니까? 근데 이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는 사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거의 뭐 얘기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다 됐어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네. 2년 동안에 이제 거의 다 됐어, 다 왔어 했는데, 그게 항상 주가를 조금 끌어올렸다가 실망 매물, 네. 끌어올렸다가 실망 매물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조금 전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세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2월 양산을 얘기하는데, 지금 HBM4 2월 양산한 게 그럼 어디로 들어갈 거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유력한 게 사실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해서 HBM 매출을 거의 한 3배 이상 늘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HBM 쪽 매출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3E 쪽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 버전인 거죠. 뭐 3나 뭐 2E나 이쪽에 대해서 매출이 조금 있었었는데, 지금 3E와 4에서 매출이 올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 탄력성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제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종류의 HBM4가 많이 팔리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수주 이슈들이 조금 들릴 때 빅테크의 뭐 에이직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통키로 많이 조금 받아올 것 같은데, 올해에는 이런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주가의 뭐 향방을 조금 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받쳐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될 요소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김영은 연구원님 보셨을 때 오늘 하이닉스는 근데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이 ADR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 안 했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던 포인트도 여기일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좀 뭔가 나중에 모멘텀으로 좀 가져간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단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ADR이 중요했냐 하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가를 금방 그렇게 단번에 시세를 내고 끝낼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랑 그러니까 주주 환원 계획 발표를 했으면은 일단은 이번 분기에 보여줄 건 보여줬다. 그럼 다음 분기에는 또 뭘 내놓을 거냐.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껴뒀다. 나중을 위해서 아껴뒀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설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막 하진 않을 거다. 당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투톱이 늘리긴 하나 좀 보수적인 톤도 유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영훈 연구원님 보셨을 때 증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설에 대한 이슈는요? 뭐 증설 이슈는 사실 증설을 그렇게 그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이게 좀 테크 업계에 실질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까지 이익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항상 그 정도 한 50% 이상의 이익률을 거두고 나면은 조금 후방단에서의 수요가 이제 좀 데미지를 입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앞으로 증설을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을 조금은 덜 가져갈 때 수량을 늘리면서 이익을 더 높이는 방향이 좀 필요는 한데,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캐펙스를 대규모로 할 때들에 비해서는 기업들이 수익성 관리가 좀 더 필요한 구간이 들어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제 증설을 하고 그걸로 이익률이랑 매출의 수량 물량을 늘리는 거를 적절히 가져가려고는 하는데 정말로 대규모 증설을 하려는 생각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대규모 증설이 나온다고 시장이 썩 좋게 생각하지도 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적절한 정도였다. 네. 이게 뭐 소부장단에서 보면은 뭐 증설 빨리 해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증설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톤을 유지한다는 거는 주가도 더 잘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장 질문을 할 때 길건우 대표님 오늘 그래도 반도체로 확 쏠리는 부분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변수는 요 국내 단일 종목 2배 ETF 네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 반도체로의 쏠림 더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2배, 3배 뭐 레버리지 네.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시장에서 좀 안타깝긴 한데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서 좋긴 하거든요. 네. 딱 그 전 투자했던 과거 시계열을 딱 되짚어 보면은 살짝 코로나 느낌 나기는 해요. 지금 그때보다 더 좋대요. 네, 더 좋기는 해요. 수급도 더 좋고. 근데 이제 그때보다 사실은 국내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평가나 실적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건 맞는데 항상 요럴 때 개인들이 조금 뭐에 조금 왔다 갔다 하냐면 이제는 5% 내외의 수익률 갖고는 간에 기별당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빨리 하려고 하죠. 네, 이럴 굉장히 때일수록. 빨리 하려고 하고요. 급해요. 그러면 레버리지 나올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인들의 단점이 뭐냐? 한 번 시장에서 이렇게 꺾여서 타격을 받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청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서 잘 가고 있고 모멘텀도 좋은데 그 단기적인 수급들 때문에 안 좋게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은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본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오래 쉬었는데 로봇 테마 붙으면서 조금 더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S랑 X 이제 안 한다. 단종하겠다. 근데 이제 단종할 때는 전 2가지 전략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요거 돈이 마진이 별로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하고 초반 거 빨리 하고 팔아서 넘겨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지금 로봇 쪽에 진심인 거예요.
빨리 맞아요. 공장이 자동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거죠.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잣대를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올해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잣대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네. 그럼 괜찮죠? 그리고 이제 다른 섹터들도 이제 조방원이 조금 하반기 때 쉬었었는데 작년 하반기 때 지금 사실 다 좋잖아요. 조선도 하반기부터 지금 수주 이슈 계속 나오고 있죠. 방산도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뭐 원전도 지금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모멘텀 상으로 조금만 뭐만 붙어주면 또 갈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다 괜찮잖아요. 그래서 TX ETF가 나온다라고 해도 다른 섹터들의 재료들이 충분해서 단기적으로는 탁 가긴 하겠지만 네. 시장에서는 크게 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로봇 얘기 방금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삼성전자 컨콜에서 이 휴머노이드 성과 낼 거다라는 네, 얘기도 네. 좀 했습니다. 이거 로봇주들에 대한 이 테마 장기화 더 만들어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삼성도 타야죠. 숟가락 삼성도 얹어야죠.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당연하죠. 오늘 그래갖고 9%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항상 1월 달에 얘기하던 게 로봇이었습니다. 아, 매년? 그렇죠. 매년 지금 근 3년 동안 로봇 얘기는 그렇네요.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기존에는 반도체 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로봇 쪽을 계속 1년 내내 끌어갈 수 있는 힘은 안 됐던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이 괜찮다 보니까 올해는 의외로 현대차 하는 걸 보고 로봇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빨리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임원이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냐? 빨리 저런 거 만들어라. 우리 이거 안 되냐? 옆에 나오는 거. 이제 사실은 그 국내 1호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휴보 아닙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거거든요. 맞아요. 야, 1호 이거 어디 갔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또 좋게 생각하는 게 대기업들이 어찌됐건 로봇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하고 그래야 상용화가 굉장히 빨라질 텐데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거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로봇 섹터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푸시를 해주면서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예. 않습니다. 지금 길광 대표 네. 이야기하면서 화면 옆에 나왔던 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었던 맞아요. 로봇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틀라스를 봐서 그런지 너무 너무 높아졌어요. 아 많이 어색하네요. 네. 아직 진짜 로봇 같다. 네. 이런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원래 휴보가 1세대였었는데. 저희 1세대였어요. 좀 아틀라스가 그만큼 좀 대단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평가를 해볼 듭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아틀라스 바로 가봐야겠죠.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기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현대차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근데 실적 발표 후에 현대차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상승 마감했는데 예. 현대차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현대차 그룹 컨콜은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역시 관세가 관세. 컸다. 예, 관세 컸어요? 컸죠. 매출은 괜찮은데 이익이 확 떨어졌고 그 이익이 떨어진 부분의 상당 부분은 관세 영향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제조하는 미국 회사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럼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진 않느냐는 결국은 지금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현대차를 포함해서 중요한 거는 자동차를 얼마나 잘 파느냐가 아니라 다음 먹거리 로봇 얼마나 준비 잘하느냐로 예. 가 있으니까요. 사실 로봇이란 걸 생각해 보면은 거의 로봇에서 잘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기계 회사가 그걸 작게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동차 회사가 굴러다니던 거를 걸어다니도록 만들던가 거의 이런 우리가 대면에서 사람 정도의 크기를 가진 로봇이 움직이는 거를 잘 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그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은 다 여기를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고 밸류에이션도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현대차를 비롯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뭐 PBR이 당연히 2배 넘고 이런 기업이 없어요. 네. 그런 기업은 테슬라 하나밖에 없죠. 테슬라는 뭐 2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맞아요. 높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익 싸움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싸움으로 주가는 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는 본업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움직일 그쵸. 거다. 예,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현대차가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잠깐 내려갔다가 그걸 다 이제 말아 올려서 종가는 7%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본업인 자동차보다는 로봇에 밸류를 주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차도 아니고 로봇의 밸류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 로봇이
회사라고 제대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과점화된 로봇 세상에서 그 중에 큰 그 과점 기업 중 하나 정도 될 거다라고 네. 하면은 밸류에이션은 뭐 어떤 자동차 업체든 간에 그게 딱 부상된 업체는 지금에서 한 두세 배는 가도 이상하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런 정도에서 아직까지는 충분히는 아니지만은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로봇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 더 크게 본다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표님, 근데 그래도 저 현대차 주가 오늘의 강세가 좀 왜 이러지 싶었던 게 일론 머스크는 확실하게 테슬라 로봇 쪽으로 확 힘 실어주는 모습들도 보였고 네.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차 오늘 주가 밀릴 줄 알았거든요. 네. 로봇에서의 경쟁이 좀 힘들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오늘 현대차의 강세 어떻게 봐야 되죠? 저는 사실 최근에 그 로봇주들 못 사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현대차, 현대 모비스 이제 못 사신 분들이 막 그 질문들을 하면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밀릴 겁니다. 왜냐면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야, 뭐 시장에서는 밀렸어요. 한 20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알겠고 그거는 알겠고 네. 지금 주가는 그거랑 상관없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로봇으로 간다. 로봇으로 간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차를 완전 로봇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테슬라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은 옵티머스 지금 이제 젠 3, 3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얘 완성도 굉장히 높고요. 처음 나왔을 때는 대당 가격이 사실 2억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씩 더 만들기 시작하면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단가가 로봇 한 대당 휴머노이드 로봇 단가가 2~3천만 원대까지 다 떨어졌거든요. 많이 내렸죠. 거기가. 네, 그러면 이미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고체 얘기 중국에서 또 나오고 있고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초기 시장에서 이거 빨리 못 따라잡으면 선점해야 되니까. 뒤처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와 X 스톱. 야, 지금 필요 없고 빨리 더 만들어서 단가 더 낮춰서 빨리 뿌려야 돼라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단가를 그 정도 떨어뜨려 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제조업을 다 지금 또 미국으로 다 땡기고 있잖아요. 그럼 공장 짓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인력이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내년부터는 이제 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 테슬라가 그렇게 해서 휴머노이드를 막 뽑아내 버리면 내년에 사람 안 뽑고요. 얘 집어넣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직은 대당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상용화 시점도 사실 조금 더 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테슬라 옵티머스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사실 그 구간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대감으로 몇 달, 뭐 1, 2분기 정도는 이제 오를 수는 있지만 그때쯤 되면 항상 실적을 체크하고요. 스케줄을 체크합니다. 야, 그래서 지금 그래, 언제 나올 건데 라는 걸 조금 체크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본업도 없어요. 잘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지금은 로봇이 훨씬 더 셌지만 네. 이게 언제 식을지는 사실은 모른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업도 중요하다. 사실 저희가 지금 쫙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오늘 상승했던 거를 이제 로봇 밸류를 받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할까 하다가 얘기를 해주셔서 네. 해보고 싶은 건 오늘 실적 나왔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이 2.6조였는데 1.6조, 1조 원 가량을 못 냈습니다. 네네네. 37% 컨센 하회한 건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었던 게 이 4분기 동안 달러 엄청 높았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실적에 반영이 돼서 더 나왔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 든단 말이죠. 근데 네. 달러가 이렇게 높았는데 1.6조밖에 안 나왔다? 네. 그러면 본업도 2분기, 3분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본업은 당분간은 막 끌어올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환율이 높다라고 해서 그 이제 수출 기업들이 환율 높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손익을 따져 보면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원재료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 10% 정도는 더 맞아요. 한 10% 정도인 예. 거죠. 근데 이제 관세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 얘기했던 네. 것처럼 관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10% 정도 이제 어찌됐건 환율 때문에 효과가 더 나타나야 되는데 관세 영향이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조금 전략을
야 그러면 관세 확정되기 전 좀 빨리 팔아치우자. 어. 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쵸, 좀 그러다 싸게 보니까 갔었죠. 조금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조금 팔았던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본업에서 진짜 냉정하게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야, 자신 없으니까 어찌됐건 빨리빨리 싸게 팔아서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는 것들도 사실은 조금 있는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2분기, 3분기 좋아질 거야?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정확하게 방향성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 찜찜한 불확실성 좀 있긴 네, 하네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이게 현대차만은 아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나마 로봇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게 지금 테슬라랑 그나마 다행이다. 현대차가 있으니까 네. 괜찮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게 최근에 수소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일본이랑 한일 정상회담 네. 할 때도 수소차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 지금 현대차 또 가가지고 아,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공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본업은 안 좋은데 플러스 알파되니까 지금 로봇 하나 붙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수소 또 하나 붙일 수도 모멘텀이 있어요. 좀 붙네요. 맞아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더라도 근데 이제 이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애들도 다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모멘텀 부자가 되면 오케이. 사실은 주가는 오, 달라질 좋아요. 수 있죠. 네. 자, 저희가 반도체부터 그리고 현대차까지 코스피 대형주들을 좀 봤었고요. 이젠 코스닥 시장 좀 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왕좌가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이 아주 진격을 해주는 하루였는데요. 자, 2차 전지주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건님, 오늘 근데 에코프로 형제만 사실 좀 잘 갔던 것 같고 예. 셀 대형주도 그렇고 코스피의 2차 전지주들은 사실 움직임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2차 전지주 안에서 그냥 에코프로 형제만 간다? 아니면 뭐 소재주만 간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덜 갔던 놈이 간다가 맞는 것 아, 같습니다. 여태까지 소외됐던? 예. 일단 코스닥은 정책적으로 이제 막 밀기 시작한 점이라는 게 큰 시장 측면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는 사실 정부 출범 시점부터 5,000p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고 목표 달성하기 딱 한 이틀 전쯤 돼서 코스닥 목표를 새로 제시를 다음 했으면 타겟. 예,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앞으로의 상승이 당분간은 세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고 공교롭게 그 시점 이전에 이미 바이오주들은 뭔가 대장주의 정점이 약간 피크를 친 것 같다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끝난 건 아니지만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가 먼저 조금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코스피에서만 먼저 갔었고 네. 코스닥의 이제 소재 업체들은 못 간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코스닥에서의 왕자 역할을 하던 게 모멘텀이 좀 떨어지면은 그럼 대안이 뭐가 될 것이냐? 그럼 아마도 뭐 2차 전지거나 안 되면 반도체 소부장이거나 여야 될 텐데 그 상황에서 2차 전지가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들어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 2차 전지 산업의 근본을 따져보면은 소재 업체보다는 여전히 셀 업체가 좋은 그렇죠.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 지긋지긋한 에코프로 털고 나간 개인분들도 꽤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시총 1위를 재탈하긴 하긴 했는데 우리가 시총 1위가 바뀔 때 의미를 담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게 뭐 의미를 준다? 패러다임의 변화? 1조밖에 차이 안 납니다, 지금. LT오전하고. 네. 오히려 전 거꾸로 길경호 대표님 2차 전지가 많이 빠지진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 바로 시총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라고 한다면. 최근에 사실은 슬금슬금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네. 뭐 이제 ESS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붙으니까 이제 수급이 굉장히 세게 붙으면서 이게 확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진짜로 지긋지긋한 2차 전지 해가지고 이제 털고 나가신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예, 오늘 드디어 네. 탈출했다. 네. 근데 지금 버리신 분들 살짝 또 이제 아쉬울 수도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로봇은 그 전에 이제 테마에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방향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차 전지 내에서도 로봇 테마가 2차 전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가 항상 테마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게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은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전고체 배터리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원래 상용화 시점 제일 빨랐던 게 삼성 SDI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7년 상용화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SK온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2030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SK온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1년 앞당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2차 전지, 순수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셀업체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ESS였는데 이게 기존 저점 대비해서 한 20-30% 정도는 끌어올린 거는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가름이 지금이 나는 거는 로봇이거든요. 그러면 다 좋지는 않을 거고요. 로봇 테마에 숟가락 얹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삼성 SDI 라인이면은 야 그래 아틀라스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라는 기대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 이제 테슬라 쪽을 본다라고 하면 옵티머스는 사실은 지네거스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 LNF가 그래도 잘 가요. 잘 가는 이유가 그러면 지네 거 쓰는데 얘네 거 양극재 누가 납품해? 하이니크 가 들고 되는 있으니까. 거고. 그다음에 전고체로 되면은 음극재가 항상 양극재 갈 때 소외됐었거든요. 근데 전고체가 되면은 음극재가 사실은 좋아집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그 흑연했던 거를 실리콘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용량이 기존 대비해서 완전 뻥튀기예요. 많게는 한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의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로봇을 바꾸긴 했어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하루에 그 완성차 업체 공장을 가보시면 3교대는 돌립니다. 아, 그렇죠. 선교대는 인권 네. 보장이죠. 네, 8시간씩은 돌립니다. 네. 근데 로봇으로 바꾸긴 했는데 인건비 얼마 차이 안 나가지고 2시간 하고 쉬고 2시간 하고 쉬고 이러면 더 많이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얘네들도 8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LFP는 안 맞죠. 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3원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3원계에서도 어찌됐건 더 장기간 혹사시켜야 되니까 8시간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 라인에 또 숟가락 얹고 있는 애들이 또 요즘에 잘 가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다 좋은 게 아니라 방향성을 그쪽으로 조금 잡고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언제 탈출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2차 전지 종목이 이 방향성에 숟가락을 얹고 있냐.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요. 아니면 빨리 조금 올라왔을 때 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들어온 소식으로는 어제부터 예고가 좀 됐었죠.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제외된 반도체 특별법 국회 이제 본회의에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많은 반도체 업계가 고심하던 이 수건이 일단은 지금 풀리는 순간이 되어가고는 될 것 같은데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네요. 삼성전자 주가가 넥스트레이드에서 본장 마감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하이닉스는 뭐 딱히 그렇게 움직임은 없는데 일단 뭐 반도체 업황에 좋은 소식은 맞으니까 일단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두 분 모셔놓고 인사이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죠. 좋은데 여전히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소외되셨던 분들. 그래도 아직도 소외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섹터 어딜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김영원 연구원님 보셨을 때 지금 현재 뭔가 덜 오른 종목? 그러니까 마땅히 올랐어야 되는데 못 오른 섹터는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안 올랐다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아직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섹터들 사실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저는 자동차도 더 여전히 여력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도 물론 좋고 같이 가져가긴 해야겠습니다만은 AI 테마 내에서 아직 조금 덜 받은 쪽들이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테마에서 덜 받은 쪽이 어디일까요? 일단 사실은 저는 여전히 제일 싼 게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로봇 테마에 합류한 지가 최 얼마 되지 않았을까요? ESS도 그렇지만은 합쳐서? 뭐 합쳐봤을 때도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 아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수소 모멘텀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로봇 테마와 사실은 연결되는 측면에서 이 자율주행 쪽이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율주행까지. 예,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완전히 로봇이랑 별도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은 로봇으로 가는 방향에서 AI를 탑재한 하드웨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2차전지와 함께 자동차
좋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2차 들고요. 전지와 자동차. 그 다음이라고 한다면 또 원전 쪽이 되겠죠. 동감합니다. 예, AI 쪽과 관련되는 전력 인프라이면서 수주가 올해 추가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규모가 제일 큰 분야는 원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엄청난 호재가 있었는데 어제부터 테크로 쏠려서 그런지 오늘 호재에는 그렇게 막 반응을 하는 느낌은 좀 아니었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은요? 뭐 저도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원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거 빼고 갑시다. 그래도 한 숟가락 네. 잘 까면 어떡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SMR이 SMR. 기대감은 있었는데 사실은 주가가 미국에서도 잘 못 갔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 아실 텐데 항상 20달러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치고 내려오고를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간만에 이제 20달러 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넘어갈 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도 속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올라가기는 했는데 오늘 파마 리서치가 또 그래도 괜찮은 흐름 보이더라고요. 파머리서치 요새 많이 좋더라고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미용 쪽이나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수급 자체가 딴 데로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소외된 거에서 좀 다른 데서 차익 실현한 애들이 조금 넘어오는 네.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구간이고요. 아니면 이제 신규로 보시더라도 야 너무 많이 싸우는데 말고 나는 조금 한산한 데 가서 조금 다시 기다리고 싶어 그쵸. 하시는 분들은 뭐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이 딱 실적 시즌이잖아요. 어. 그러면 이 구간에서 명절 딱 전까지가 이런 거 조금 좋게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적 이야기 한 김에 오늘 또 롯데관광개발 보면은 괜찮습니다. 롯데. 네, 왜냐하면 그 실적 괜찮은 섹터 우리가 다 아는 섹터 말고 괜찮은데 얘기 많이 안 나오는 섹터가 사실은 관광과 카지노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여전히 이제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굉장히 많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의외로 하이브 제외하고 엔터들이 다 별로 안 갔어요. 네. 엔터 좋게 보시는 분들 많던데요. 네, 근데 3월부터 이제 맞아요. BTS 나오고. 근데 엔터가 하이브가 이제 어찌됐건 복귀를 하고 BTS가 네. 복귀를 하고 하다 보면 명절 딱 지나가고 나면 이때부터 수급이라는 게 저는 조금 붙을 수 있는 구간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조금 이제 그 카드를 또 내냐 마냐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은데 낼 때가 됐습니다. 엔터랑 게임에 대한 카드를. 네, 그러면 이거 나오면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탄력은 굉장히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수급 한번 붙으면 두 자릿수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을 조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용, 카지노, 엔터 게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좀 그 코스닥의 순환매도 노리는 맞아요. 전략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조금 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상위에 보면 다 뭐냐면 2차 전지, 바이오, 소부장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얘네들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 로봇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랫단을 보셔야 돼요. 중간중간 껴있는 애들이랑 이게 방금 제가 얘기한 딱 예. 그 섹터들입니다. 네. 네. 돌았을 때 네. 이제 코스닥도 사실 지금 코스닥이 뭐 사지도 팔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좋은 흐름이라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커진다면은 우리가 순환매에 노려볼 수 있는 종목과 섹터들도 한번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금리 결과가 시장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선반영돼 오늘 3대 지수 모두 차분하게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02%, 나스닥 0.17% 올랐고요. S&P 500은 0.01% 하락했는데 다만 S&P 500은 장중 사상 최고치인 7,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는 상승했습니다. 오늘 ASML부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게이트 등 반도체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은 덕인데요. 다만 알파벳과 애플, 아마존은 성적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빠졌는데요. 뒤에서 종목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다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일라이릴리만 1% 넘게 밀렸는데요. 다만 장 마감 이후 독일 유전자 편집 스타트업과 1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간밤 실적을 내놓은 메타와 테슬라는 잠시 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FOMC 결과 발표 이후 다우만 조금 등락을 반복할 뿐 다른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회의에서는 3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 회의에선 2명이 나왔습니다. 늘 금리를 인하하면 B컷을 외치고 유지하면 인하하자고 주장하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 반대표 던졌고요. 여기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의 이름을 올린 월러 이사도 25bp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성명서도 보시죠. 연준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를 달성하는 건데요. 물가에 대해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실업률에 대해선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표현의 변화입니다. 일단 경기 성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완만한에서 솔리드 견조한으로 상향됐고요. 인플레이션은 상승했다에서 이 remain somewhat elevated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실업률 역시 상승했다에서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있었던 고용 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 이 문구는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비교적 신중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고요. 또 최근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은 일회성 관세 영향이라며 관세 효과가 사라지거나 고용이 약해질 경우 정책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연준 독립성은 국민을 위한 제도라며 독립성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거취 문제와 기소 문제에 대해선 오늘은 할 말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간밤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 기업들 살펴보시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핵심인 애저 성장률이 38%로 컨센서스에 그친 데다 막대한 AI 투자 대비 수익 회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엑스박스 등 게임 부문에서 이 매출이 5% 역성장한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 메타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4분기 매출과 EPS 예상치 모두 웃돌았고요. 메타는 자체 AI 모델 재매 학습을 위해 GPU 규모를 2배로 늘렸고 AI 추천 알고리즘 강화로 릴스 시청 시간이 작년보다 30% 늘어나는 등 AI 수익화가 가시화됐다는 평가 속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6.64%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사상 첫 연간 매출 감소에도 애프터마켓에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매출과 EPS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영업 마진은 5.8%로 다소 낮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가 초대형 반도체 공장 테라펩 건설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중심의 전략을 강조하면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과 비농업 생산성,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의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로는 애플을 비롯해 마스터카드, 비자, 샌디스크, 로키드 마틴 등이 예정돼 있어 이 성적표도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올해 첫 FOMC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The point of independence is not to protect policymakers or anything like that. It just is that every advanced economy democracy in the world has come around to this common practice. And I think if you lose that, it's first of all, it will be hard to restore the credibility of the institution. And we haven't lost it. I don't believe we will. I certainly hope we won't. But it's very important. And the reason it's important is that it's enabled central banks generally not to be perfect, but to serve the public well. 독립성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근데 FOMC 후에 나온 이 결정문에서 고용 하방 리스크 문구를 삭제하는데 여기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빅테크 중 세 곳의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매출 성장률과 가이던스 등 핵심 지표를 이제 해석해서 투자 노하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재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FOMC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금리를 유지하는 건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경기 활동을 완만한에서 견조한 속도 이렇게 좀 수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완만하다는 의미 자체 그리고 견조하다는 의미 자체가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의 축이 과거에는 미국이 소비였다라고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빅테크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AI에 관련된 투자들, 그래서 민간 투자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음 자체가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부분들을 좀 시사하는 점이 아닌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고용을 좀 그래도 낫배드하게 바라보는 상황이 좀 만들어져서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고용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에게는 AI의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은 고용 시장의 고용 확대 이런 쪽으로도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AI의 도입과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의 생산성의 증진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용을 예전보다 덜 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장기적으로는 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상황에서야 고용 시장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미국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는 충분히 갖고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AI의 너무나 활성화된 이런 것들이 좀 고용 시장의 성장을 좀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고용과 금리 인하의 연관성은 계속 갈 것 같으신가요? 근데 연준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축은 실업률하고 물가이기 때문에 네. 그 축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 시장의 중요성은 여전히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가 부분은 관세로 인한 물가 부분은 좀 일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를 평가를 할 때 미국의 물가 지수를 무엇이 구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유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부분이 하나 있고 근데 최근에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 자체가 좀 물가 상승의 압박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주택 가격입니다.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반전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약간의 물가의 상승 압력 자체를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인들은 되는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유지에 반대했던 두 명의 인물이 있었죠. 월러 이사와 스티븐 미란. 이 두 분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내비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속내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시장에서 의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의 결정 자체는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성장률과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실업률 그리고 한 국가가 갖고 있는 물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너무 해석하실 필요는 네.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사들의 의견들 자체가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들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과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은 좀 자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래도 궁금한 게 파월 임기 내에는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없을 거다라는 쪽으로 굳어지는데 혹시 파월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미국의 주택 가격에 대한 부진 그리고 물가의 잠재적인 상승 압력 이런 것들을 좀 갖고는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금리 인상 기조로 좀 트는 건 어렵고요. 경험상 금리를 만약에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경기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에 대한 리뷰 한번 해봤고요. 실적 리뷰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왔습니다. 여기가 뭐 이제 EPS라든지 뭐 숫자로 찍히는 거에 대해서 실망적인 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6%나 지금 빠지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기업별로 좀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M7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냥 기본입니다. 이게 워낙에 기대치도 높고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여태까지 올라갔던 주가 상승 부분에 대한 설명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는 기본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갖고 있는 약간 단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굉장히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거를 다른 쪽에게 전가할 수 있느냐, 즉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별하게 뭐 AI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좀 내놓지를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좀 리스크로 좀 작용을 했던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아 200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 알파벳은 이제 뭐 TPU 이슈들 나오고 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그런 이슈들 대비 좀 움직임이 덜한 걸까요? 알파벳은 아시는 것처럼 왜 알파벳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A부터 Z까지 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 안에는 이쪽 기업은 결국 AI의 그 생태계 자체를 수직 계열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의미가 약간 좀 다르죠. 그냥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쪽으로 단독적인 기업, 이런 쪽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아마 이미지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좀 있었었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서 알파벳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뛰긴 했습니다만 알파벳 자체가 PER로 놓고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좀 쌌었고 그리고 올해 순이익이 가장 큰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차이를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픈 AI의 의존도가 좀 높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가 다 높기 때문에 그것만 특별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메타가 이제 뭐 광고 매출도 좋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다르게 메타는 뭐 계속해서 자본 지출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메타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난 분기 실적 때는 쇼크를 냈었죠. 물론 세금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당 순이익이 지난 분기 거는 굉장히 큰 쇼크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대략적으로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한 15% 정도 주가가 빠진 다음에 별로 주가에 반응이 없었죠. 계속적으로 부진했었던 모습들을 갖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내게 되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좀 반등을 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에 흔히 얘기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된다는 걸 메타가 여기에 이제 부합을 하게 된 거고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분명히 주가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대신 거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기저 생긴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 주가의 좀 하락폭과 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다음 분기의 추정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다음 분기 이익 추정치가 아직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맞아요. 합니다. 메타는 아마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겠죠. 누구의 상향 조정 폭이 크냐라고 물어보면 기저효과가 있는 메타가 조금 더 그 폭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뭔가 수익성 측면에서도 메타를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최근에 번스타인도 네. 보면 메타가 여태까지는 좀 AI에 있어서 실망스러웠지만 이제 수익성을 입증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메타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래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더 높아지기가 조금 상승 여력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메타는 지난 분기 또는 작년 2025년 이런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부진했었던 측면들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기저효과라고 하게 되면 올해의 상승폭은 누구가 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메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메타가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익화시키는 과정으로 진짜 올해 진입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수익률,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성장성으로 봤을 때 메타에게 좀 좋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성장성 하면 또 테슬라만 한 데 없거든요. 네, 테슬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여기도 EPS는 또 시장 기대치를 또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본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테슬라는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다, 뭐 BY 때문에 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의 실적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호실적이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테슬라의 실적을 바라볼 때 전기차가 몇 대 더 팔렸냐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는 새로운 성장주로 이제 도약하는 단계고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기차의 판매량 그게 몇 대냐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 이런 것들은 아주 큰 부각의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몇 대 팔았다 이 이슈는 이제 치워두고 그럼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뭐 비아디냐 테슬라냐 뭐 아니면 다른 업체 뭐 어디에다 더 우위를 두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차를 타본 적은 없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워낙에 양쪽 기업이 선두주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비아디도 꽤 하나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생각을 하실 때 조금 흔히 얘기하는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선점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기업이고 한 번은 해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또는 택시에 이런 것들의 양산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테슬라의 속도감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아까 메타랑 비슷한 장점이 뭐냐면 기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별로 좋지 못했었던 매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만 좋아져도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도 한 번쯤은 주가 측면에서 좀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테슬라 기존 이제 라인 X와 S는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줄여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에 집중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요것도 지금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로봇이 엄청 핫하잖아요. 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여기도 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끝단에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재들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 그 기업들이 그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할 거라는 얘기는 굉장히 기업 측면에서는 좀 중요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뭐 실적을 당장 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시성 높은 성장주로서의 평가를 받는 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스페이스 X 관련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스페이스 X 뭐 상장 시점으로 6월 이야기들도 보도에 나오고 있고 하긴 한데 이게 6월까지는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좀 설왕설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전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거에 대한 기존 사실은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시기에 대한 그 시점. 고민들인데 네. 시기상으로는 글쎄 이게 어떤 시기를 딱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장 안전하게 보이려면 올해 말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렇게 큰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블랙홀 결과를 역할을 좀 하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대부분 좀 지수의 고점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좀 일반적인 평론이고 그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평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야 네. 우주, 뭐 로봇 이런 그러니까요. 쪽들의 주가가 좋긴 하겠습니다만 상장되고 났을 때 그 모습들도 조금 약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리스크 아닌 리스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 상장 그 절차에는 들어갔나요? SEC에 신고하거나? 그 기업까지는 아직 제가 네. 보도를 확인한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나와야 뭐 좀 좀 진짜 됐구나. 근데 아직 특별하게 그런 뉴스까지는 보질 못했었고 맞아요. 상장 추진 중이다, 네. 얘기 중이다,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간접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테슬라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뭐 상장한다고 하면은 이런 좀 모 회사들이 또 이제 주가로 좀 땡겨서 가져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을 테슬라 주가도 조금 얻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고 보세요? 근데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는 철저하게 좀 분리된 회사입니다. 네. 어쨌거나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긴 합니다만 두 회사의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쪽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연결시키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 결국 테슬라가 할 수 있는 몫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로봇, 그리고 스페이스X가 할 수 있는 몫은 우주, 항공 이런 쪽들로 좀 구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아예 있지 다르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에 테슬라 주주들한테 공모주를 뭔가 우선 배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너무 너무 좋게만 확대적이게. 해석하려고 하는 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 그거는 실제로 결정이 난 다음에 그렇게 반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테슬라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성장의 추진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니까 이런 쪽들이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테슬라 주가에는 영향을 오. 많이 주고 가장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오늘은 또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사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요. 로키드 마틴, 애플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셨을 때 가장 눈여겨 보시는 쪽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건 결국 로키드 마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한국 시장하고 연결의 방산주라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만, 중요하죠. 예,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여부하고 그리고 애플은 항상 관심이죠. 왜냐하면 애플이 최근에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언제쯤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이익으로 좀 보여주고 그리고 애플과 연결고리가 또 많은 한국의 굉장히 기업들이 되게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보시는 측면에서는 로키드 마틴하고 애플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NDS를 또 공개한 것도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에 대한 어닝은 또 어떻게 나올지 판단해 보는 것 그리고 애플도 한다라는 것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니터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